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서 감추고 싶어했던 적폐의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비난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발견된 곳인데요. 이명박 정부 적폐의 뿌리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름달 떡을 먹었는지 보름달처럼 둥그레지셨어요. 네, 오늘 분장실에서 화장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자, 이재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명절 내내 일만 하셨다고요? 아, 예. 예. 일벌레 이재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꿀벌이. 아니, 벌꿀. 부지런한 벌꿀이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분께서? 기억나요? 네. 아, 박근혜 전 대통령요? 예, 부지런한 꿀벌이라고 하지 않고 부지런한 벌꿀이. 그때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자, 허성문 비서관님. 네. 이명박 정부의 폐해. 말씀드리기 전에 자원외교에 대한 자체 평가도 엉망이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4년 후에 예.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원외교에 대한 평가를 예. 외교부하고 산자부, 그때 지식경제부죠. 예. 이렇게 자기들이 했는데 이게 뭐 추진하는 주체가 제각각이고 각각 신설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고 추진 조직이 중구난방이고 투자도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난맥상에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각 외교 공간에게 경쟁을 붙여서 돈을 지원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서 자원 외교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큰 난맥상을 보여줬죠. 예. 근데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보면 뭐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거 볼 정도로 한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소개시켜 주죠. 그 자서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니 뭐 자서전에서는 뭐 그 국무총리실이 주관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원 외교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등으로 하면서 자화자찬을 계속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자원 외교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이제 공식화시키고 또 어느 25%까지 우리가 이번에 자원 자급화를 해야 된다라고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냈던 게 전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현대건설 안에 원래 현대자원개발이라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대건설에서 분리해서 주식회사 현대자본개발을 만들어서 여기 자원 외교를 했던 것이거든. 자,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자원개발 어떤 장사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근데 그런 인간에 있어서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 의해서 강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폐해에 직면하게 됐고 약 30조 이상의 30조 가까운 돈이 투자됐지만 실제 회수가 거의 안 됐고 예.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었고 뭐 관련됐던 자원 관련 공사들이 부채 더미에 올라앉았고 그 모든 부채나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도 생생할 텐데요. 뭐 어느 유전을 2조에 사서 200억에 땡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회사였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손실된 돈이 그냥 경험 부족, 지식 부족, 뭐 인력 부족으로 그냥 실패한 자원 외교냐? 예. 아니면 그 차액의 일부가 어디론가 또 빼돌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의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상한 게 이게 대통령 시간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봐도 자원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자문회사를 통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자, 총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3%.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대국민 사기극을 취임하기 전서부터 취임한 이후까지 이렇게 펼쳐나가는지. 그리고 30조면요. 우리 교육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1년.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40조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4대강 사업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건설부를 통해서 들어간 게 20조고 수자원공사를 들어간 게 9조 정도 해서 한 30조 약 30조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자방 비리 중에 이 자원 얘기도 딱 그만한 크기에 엄청난
낭비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 방금 그 대국민 사기극이라 했는데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사기를 치려고 시작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선무당이 사람 잡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주아 변호사님, 이게 이제 다 국민들의 피해인데, 자, 이거를 의도적으로 손해를 미치려고 그랬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암만 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없나요?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 실패 갖고는 형법상 뭐 죄를 묻기는 어려운데. 아닌 말고식이지, 이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천문학적인 리베이트 때문에 졸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 가치가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지 않고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원외교 하게 되면 만약 수사를 한다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그게 되겠네요. 포인트죠.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지금 이제 국정 문제가 지금 본격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에 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좀 갖다 놓으면 이런 것도 좀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정부 때 뭐 자원외교 수사한다고 했지만 막상 성과가 없었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원외교 사자방 중에 자원외교 부분은 언젠가 한번 이 전체적으로 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고가 이렇게 줄줄이 새 나갔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아니죠. 자연외교 30조, 4대강 30조, 60조면요.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보수 진보 맨날 논쟁하고 있는 그 복지 예산 뭐 이런 거 해보면 10조, 20조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돈들을 강바닥에 갖다 쏟아붓고 해외에다 갖다 쏟아붓고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이건 뭐 나중에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자, MB 소환될까요? 소환은 뭐 불가피하죠. 지금 어쨌든 아주 파도 끝이 없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양측으로 국정원과 사이버수사 사령부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을 했잖아요. 우세훈 좌관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합법적인 영역에서 재난권이 있는 영역에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범죄 행위가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소환은 하는데 소환하는 시점은 두 사람을 다 조사를 한 이후에 김관진 그 원세훈을 우세훈 좌관진을 먼저 조사하고 난 다음에 원세훈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로 앞으로도 많이 남았잖아요. 원세훈도. 그렇죠. 또 지금 국정원 댓글 부분은 상당 부분 좀 내부적으로 진척됐는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초입 단계고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4년형을 2심에서 받고 대법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정원 직원들을 이용한 댓글 개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외부 민간인들을 동원한 거 30개 팀, 48명에 대한 조사는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작되고요. 이제 시작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좀 그 우파 우익 단체들 그 국정원이 예산 갖고 지원한 문제 이 부분 아예 수사를 지금 현재까지 기소되거나 그것도 안 했고 그다음에 또 최근 불거진 우파 단체들에게 광고를 내게 하고 언론에다가 그 돈도 또 국정원이 대줬다. 이건 지금 뭐 시작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한두 건이 아니죠, 지금. 그거는 이제 국정원 관련된 거고요.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들 이미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만은 어쨌든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하기 위하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군무원들을 76명인가요? 채용을 늘리게 됩니다. 530 부대인가요, 이게? 부대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군무원들을 채용하는데 76명 채용하는데 이것을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의 지시사항, 다시 말해서 청와대하고 충분히 협의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정부에서 조직 늘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 지시사항이 아니면은 행자부에서 이거
안 해줍니다. 예. 근데 승인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화성훈 비서관님. 네. 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너무 굵직굵직해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모아서 뽑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예. 또 수당을 5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올려주고, 김관진 장관이 직접 가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해라 하는 거 다 하고. 그럼 이게 군부대인데, 그리고 그 활동 사항도 이제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했고, 청와대에 직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게 통수권자의 그런 관심이나 명령이나 또는 뭐 지시 없이 이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불법 행위를. 그렇게 봤을 때, 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김관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나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언젠가는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제 우파, 이름은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데서, 권양숙 여사가 2005년 4월 10일 소환될 때,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 추진회의라고 하는, 이거 뭐 이런 걸 듣보잡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정도원 의원하고 어버이연합 얘기하니까, 어버이연합이란 거 시민운동단체가 아니고요. 그건 용역업체예요, 용역업체. 정확하게 맞네요. 네, 회사 직원 몇 명이 가갖고, 파고다 공원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쭉 해갖고 일당 주고, 술 한 잔 주고, 그렇게 갖고 하라는 게 그게 무슨 시민운동입니까? 용역업체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도 그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한 게 없대요. 왜냐면 돈이 안 나오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런 데도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 추진위원회? 이런 데 보면, 권양수 여사 소환되는 날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기억하는 것조차 역겨울 정도. 논평을 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논평을 낼 수가 없으니까, 예. 몇 사람 해갖고 이런 단체들을 만들게끔 하고, 그 단체 명의로 해서 마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 그 논평을 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노건호 씨 아들 노건호 씨가 검찰 소환되는데 뉴라이트 전국연합 노무현이라는 불량 대통령 배출한 민주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한다. 예, 그래서 뭐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걸 잘 알고 이 이름을 그대로 써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 추진회의 이거는 아마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선진연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아마 그게 이름만 좀 바꿔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게 다 뭔가 하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했던 그 조직들이 그 이름 그대로 쓰거나 살짝 바꿔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단체로서 시민단체로서 이렇게 시민단체 인양하고 위장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부 공장인 거죠. 근데 4월 10일 날요 권양숙 여사께서 소환된 거는요 비공개 소환이거든요. 그렇죠. 부산지검으로 소환됐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인데 이거 선진화연대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정원에 이제 정보를 주고 광고를 내게끔 한 거죠. 국정원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정원이야 검찰에. 그럼 검찰과 국정원이 한 통속. 검찰뿐만 아니라 국회 이런 데 다 나가 있잖아요, 정보원들이. 아니, 검찰도 비공개 소환인데 검찰이 알려주지 않고서 국정원이 알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런 거를 원세훈이 혼자서 했다? 할 수가 없죠. 원세훈이 그렇게 하면 원세훈은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 수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무기까지 무기형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두원 의원이 얘기하는 게 더 재밌더군요. 정두원 의원이 뭐라냐? 에이, 원 원장은 그럴 정도 머리가 좋지 않아요. 머리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담력도 없다고 평가를 하죠. 그렇죠. 수괴의 의미를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범죄 단체가 이제 보통 범죄 단체는 수괴가 있고 수괴죠. 두목이 있고 부두목이 있고 행동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직 폭력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괴는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행동대장이 식칼 들고 나가서 팽패 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동대장들급은 보통 3년에서 5년형 받고 오. 부두목 정도 되시면 7년에서 10년 정도 형을 받고요. 야, 딱 3년, 예. 5년, 7년 이렇게 가더만요. 예. 감옥에서 만나보니까. 두목은 이제 그동안 범죄의 죄질 이런 걸 봐서 한 10년에서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합니다. 그럼 원세훈 원장이 그 조직폭력배 논리가 적용될 건 아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만약에 예. 대통령의 죄가 없이 혼자서 했다면 국가 정보원을 국가 전복원으로 만든 거죠. 예.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자기가 변환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상 범죄 단체에 버금가는 형을 받겠죠. 예. 그러면 원세훈 원장은 그거를 피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할까요? 이제 자기가 안고 가려면 예. 뚜껑 부려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유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원래 첫 개업을 할 때 99년도 개업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빌딩 예. 영포빌딩에서 제가 개업을 했고 임대인이 이명박 대통령이었거든요. 오,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 실제 임대계약을 이명박 그 당시에는 대리인이 있었겠죠? 아니 본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직접 나왔어요? 네. 그때도 1층에 사무실도 있었건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뭐 중앙냉난방식인데 예. 한 6월 중순 정도 되면 덥잖아요. 예. 에어컨 좀 틀어달라면 기름 한 방울 또 안 나오는 나라에서 무슨 벌써 에어컨을 트느냐. 10월 중순, 10월 말 정도 되면 춥거든요. 예. 그 난방을 안 틀어줘요. 오. 그 정도로 이렇게 하여튼 자기 돈은 10원 1원 한 푼 안 쓰는 사람인데. 아니,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자원에 대한 자원 외교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밥값 안 내는 거로 소문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건 또 우리가 잘 알죠. 예. 그러니까 6명 와서 원세훈 2인분 대통령이 시키고. 징역 몇 년 살고 나와서 예. 앞으로 여생 부분을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원세훈 원장이. 네. 모든 걸 총대 메고 가면 제가 지금 만 66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15년 살고 나오면 그때까지 생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80살 넘어서 나올 텐데. 그러네요. 그렇죠. 팔순을 감옥에서 예. 감옥 팔순 기념잔 잔치를 거기서 하고 나올 것 같으네. 그럼. 그게 지금 뭐 이념에 따른 예. 행동이라고 스스로도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버틸 힘이 없죠. 아니 이번에 민병주 예. 국정원 심리전 단장인가요? 민병주 단장이 검찰 수사에 많은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뒷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 민병주 단장은 한 30년간 국정원 7급에서 시작해서 30년간 국정원 생활했잖아요. 본인이 아는 거죠. 여기서 협력하지 않고 해버리면 자기 인생 다 끝나버린다. 그런 얘기가 서초동에 많이 돌았죠, 민병주 단장이. 그렇죠. 그리고 예컨대 어버이연합 예. 추 뭐죠? 추선희. 예. 추선희 사무총장도 직접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해서 만났고 돈 줬다는 자백도 다 했잖아요. 너무 그 강권을 해갖고 만나라고. 네? 그렇게 고백을 해야 자기 죄가 조금 가벼워지잖아요. 그 원세훈 지시한 원세훈 원장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고 예. 원세훈 원장 역시 방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더 이상 버틸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버틸 힘이 없으면은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시인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죄를 가벼이 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성무 비서관님 그 대학 때 감옥을 좀 갔다 오셨나요? 예, 저는 0.94평이 오래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있었나요? 한 8개월 정도요. 한 바퀴를 돌아보진 않으셨네, 봄, 여름, 가을. 저는 딱 한 바퀴 돌아가. 87년 민주항쟁이 대승리하면서 조금 일찍 나왔죠. 이 한 바퀴 도는 거하고요, 두 바퀴 도는 게 체감은 한 10년 도는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딱 1년 살았죠. 예. 만기 출소했죠, 만기 출소. 1년 2일 살았습니다. 1년형을 받았어요? 징역 1년형인데. 대학 때 1년형을 받으면 그거는 그냥 그 가담자인데? 주동이 아니고? 그때 85년 당시에는 예. 그냥 웬만한 사람들 집행유예를 보냈죠.
근데 직접 시력을 살 정도로. 저는 뭐 반성문 이런 걸 안 써서 사니까. 요주 인물이었다. 아니, 뭐, 근데, 저는 양심에 따른 소신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1년은 그렇게 예. 지겹지 않은데,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재화 변호사보다 만으로 10살이 더 위거든요, 원세훈 원장이. 10살 넘게 위죠. 12살 위인데 위죠. 만약에 이재화 변호사더러 지금 이후에 좀 여생을 보장할 터이니 한 4년 살라면 사시겠어요? 못 살죠. 그 검사 다리 움켜잡고 살려달라고 하겠죠. 예. 내가 하여튼 협력을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재화 변호사만 해도 아주 강골인데 4년 살라면 못 살아요. 아니, 스스로가 스스로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잖아요, 스스로에. 이게 이념의 기초에서 양심의 기초에서 자기 스스로 옳은 일이라고 했으면 그건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금 고등법원에서 형을 받은 4년형은 그 범죄 행위는 현재 남아있는 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짧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예상되는 형은 최소한 10년형 이상이란 말이에요. 10년이,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아니, 국고 손실이게 되면 특가법상 제5조. 국고 손실인데 지금 국고 손실. 예상되는 것들은 지금 우파의 지원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죠. 다양하게 있잖아요. 진짜 범죄 백화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전복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범죄들을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다 찾아냈고 한 거예요. 다 했던 거고, 그게 지난번 수사를 받을 때는 증거를 은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도 모든 바뀌었고. 물증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정권도 바뀌었고. 이미 국정원 개혁위가 다 갖고 있고. 증거를 다 복원했던 거 아니에요? 복원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검찰의 최종 타겟은 아닐 터인데. 그렇죠? 허성문 비서관님. 그런데 참 진짜 인터내셔널 쪽팔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줘라? 아니 정권이 그렇게 바뀌자마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했니 뭘 했니 온갖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비까지도 했고 이렇게 해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무척 불쾌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노벨 상위원회에서 굉장히 불쾌했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야기할 정도였고 심지어 지금은 시중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저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는 노벨상 나오기 매우 어려워져 있다. 저 나라는 자기 나라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어도 자기들끼리 저래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노벨상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시중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사고방식이 너무나 폐륜적입니다. 자신들의 정권, 자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나라도 팔아먹고 싶은 거예요. 나라 팔아먹고도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노론의 마지막 영수가 누굽니까? 이완용 아닙니까? 이완용이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하는 이야기 마지막에 변명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중국에 4대 했는데 이거는 일본 4대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군사 독재 정권 못지않게 불법적인 공작들 했고 민주주의 유린했고 그런 사실들이 이제는 나오죠. 왜냐하면 보호해줄 중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아니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줘 보시죠. 노벨 평화상 취소를 어떻게 작업을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직접 국정원이 나서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거죠. 영문으로 써서 그것도. 청원서를 제출을 하면서 그 자금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문제는 그 시기도 김대중 대통령이 막 돌아가시는 서가는 시점에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인간으로서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아니, 분이에요. 그 다음 해에도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부정한 공작과 거래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그럼 그 노르웨이 노벨상 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부정한 공작도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노벨상을 주나요? 우리 한번 노벨상 받으러 갈까요? 아니, 이 말은 그 노벨상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그런 공작도 받았고, 예. 부당한 거래로 뭐 대가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기이한 로비라고 그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로비가 들어왔다. 뭐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리도 없고, 예. 그런 행위가 있었을 리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원래 없는 사실은 일이죠. 노벨 그 상 같은 경우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이자 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도 문학상을 받았는데 올해 예. 뭐 고은 씨 같은 경우는 후보자에 올랐다가 요번에도 안 됐었는데 정부가 노벨 문학상이든 뭐 물리학상이든 평화상이든 간에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지원하고 장려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이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을 취소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죠. 예. 매국 행위죠, 매국 행위. 1938년인가요? 히틀러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왔었는데. 예? 그런 거는 제가 뭐 사실은 이제 여론을 동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노벨 평화상 그 수상위원회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은 아니죠. 그리고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데. 세계적인 권위가 있을 예. 뿐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리고 MB가 그때 제일 강조한 게 뭐였어요? 국격이었어요, 국격.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많아야지 국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받아오는 걸 취소를 시켜요? 그럼 국격이 올라가나요? 근데 이런 걸 그러니까- 무슨 범죄 행위로 어떻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돈이 들어간 거죠, 돈.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사장 정도를 딱 하고 끝났어야 돼요. 왜 사장을 합니까? 그 대한민국에 있는 사장님들에게 사과하세요. 그거 사장의 그 품격을 떨어뜨려요. 아니, 이제 이런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그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일 때 예.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때 원전을 지어보는데 이제 그때 정주영 회장의 스타일이 그렇대요. 건설 현장에서 어쨌든 그 자재가 모자라도 혼이 나고 다 완성이 됐는데 자재가 남아도 굉장히 혼을 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어떤 시공 사업을 끝나고 나면은 자재가 남으면 그걸 땅에 파묻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고로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평가를 받고 뭐 성취를 위해서는 뭐 진짜 무지막지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장 시절에 했던 경험들을 일화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아까 나왔던 자원 얘기도 그렇고 노벨상 받은 걸 취소해달라고 이런 공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순간의 이익을 자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동원할 개연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뭔가를 과거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은 국가 운영이나 현재의 기업은 운영할 자격도 없는 분이죠. 지금은 그때 비하면 훨씬 투명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만 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 어성무 비서관님, 군 사이버사에 대한 또 다른 정황도 이제 밝혀졌는데, 사이버사의 국정원 예산이 5년간 5억 7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게 도대체 어디 들어갔나 봤더니 이 금액이 댓글 장비를 사는데 사용됐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는데 2억 6천만 원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 아니에요? 2012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장비 가지고 뭐 부족해서 추가로 샀는 건지 아니면 예. 또 고성능의 장비가 필요해서 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댓글 공작을 위해서는 최신의 장비와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샀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대북 심리전에 쓰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오로지 대선에서 야당 후보, 당시 야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고 그 이전에 그 사퇴하기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도 있었죠. 예. 이런 분들을 오로지 비난하는데 사용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까지 동원해서 정치 개입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행위니까 거기에 또 국가 예산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썼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자 변호사님, 여론 공작 정황이 MB 시대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는 사실은 그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는 심리 전단이 있단 말이에요. 530 심리 전단 부대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자, 기무사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기무사도 지금 투입이 되어 있고. 예. 지금 또 검찰 수사하는 거 보면은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까지는 들어가는데 기무사는 또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손도 안 대고 있죠. 이거 5년 내내 하는 게 좀 속도 있게 빨리 진척을 해야 될 텐데. 수사라는 것 자체가 예. 딱 결론만, 감만 있으면 수사를 종결시키는 게 아니라 근거를 잡아야 다 되니까.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시간은 필요합니다. 자, 근데 현재 보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투 트랙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는 원세훈 공범된 거. 그러니까 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인데 민병주 단장은 지금 다 협조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봐도 네, 그렇게 되겠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원세훈 공범인데 네. 공범으로 적시된 거고 네. 또 하나는 이태하 전 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 단장 네. 자택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군사이버사령부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됐다는 신호탄이죠. 아직까지는 국정원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가 예. 이제는 그럼 민병주 단장도 국정원 단장이네요. 민병주 단장은 그렇죠. 그 국정원 TF에서 자료가 먼저 넘어왔죠. 예. 증거가 먼저 넘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먼저 착수를 했던 거고. 예. 지금 사이버사령부는 지금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미 분석은 다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직급 낮은 순서별로 차근차근하게 해갖고 소환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는 허성호 비서관님, 군사이버사령부는 530 심리전 단장 자택 압수수색한 것은 저하고 맥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김관진 전 장관 안보실장의 출국 금지. 그렇습니다. 이것과 맥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공작하는 데에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서명을 한, 그러니까 사인을 해준 직접 한 거 아니에요? 결재를 예. 해준 문서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문서가 나왔지만 그 문서만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소환하고 증거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만 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적어도 이태하 그 심리 단장을 압수수색했다 집을 예. 이 정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이제 정점으로 치달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성과가 나면은 그다음에 결국 장관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재 변호사님, 예. 일단 원세훈 민병주 단장은 예. 원세훈 원장이 지시했다. 이거를 지금 다 밝히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자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백을 할 거고요. 민병주 단장은 오히려 이제 수사하기가 좀 편해질 거고. 네. 그럼 만약에 이미 원세훈 수사는 끝났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원세훈을 지금 1차로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예.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되지면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에 한 칸 위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서류 증거들을 이미 확보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원세훈을 추궁할 겁니다. 서류 증거가 있을까요?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무대기로 다 복원을 했기 때문에 무대기는 아니고 무더기.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에 언제 보고한 시점 보고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이제 실행이 언제 개시됐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자 청와대 보고했습니다. 그럼 서류만 갔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하는데 예. 직보했습니까? 예.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묻고 그 이후에 댓글 공작이 어떻게 진척됐고 실행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나가기 힘들겠는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예. 추상적으로 지시한 문건이라든지 그런 진술이 확보되거나 예. 그다음에 보고를 받고 묵인했다는 정황만 있어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게 조폭 조직 일원 아니에요? 그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폭 같은 경우는 형님 부하가 보스에게 A라는 친구가 요즘 말도 안 듣고 삐딱합니다. 제가 손 좀 봐드릴까요? 손 좀 볼까요? 예. 그래서 글쎄 걔가 전에보다는 좀 태도가 불량하던데 알았어 해.
이 정도 하면 아니면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끄덕인다든지 그렇지. 묵인. 역시 너가 훌륭한 친구야 이런 정도만 해도 어허. 그거를 지시 또는 묵인으로 보거든요. 내가 너 그렇게 뛰어난 능력 보일 줄 알았어. 키운 보람이 있구만. 딱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국정원장으로 데리고 온 보람이 있네? 네, 그렇죠. 네. 원따로가 아니죠. 원원장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원원장, 서울시에서 국정원으로 데리고 온 보람이 있어? 네. 그러면은 이것은 지시한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시 또는 묵인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승인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허성무사님, 네. 이 말씀인 즉슨 예를 들어서 조폭이나 이 조직의 보스는 야 가서 김아무개로 손을 보는데 새끼손가락 두 번째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예를 들어 무슨 무기로 어느 정도 상해를 입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보스 근위가 떨어지죠. 예. 눈빛만 봐도 알고 태도만 봐도 알고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조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눈빛만 보고 알고 태도만 보고 아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니까 이 판례에 의하면 아까 근데 그런 보고를 하고 범행 실행 계획을 보여줬는데 주목인데 또는 상사한테 보여주면 어깨 두 차례 툭툭 두드려 준 것만 해도 공범으로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과연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에만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하나의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이것과 관련된 적폐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당내에서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정진석 원내대표 아닙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때 뭘 했죠? 정무수석이었죠.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지 2년간. 않습니까? 그것도 친이계가 아니라 친박계에서 청와대와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친박계에서 추천해줘라.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을 추천한 거죠. 추천했고 결국 두 사람 사이 어느 정도 화해도 만들었고 마지막에 대선 기간에 두 사람이 면담하기까지 그렇죠. 해줬지 않습니까? 2012년 9월 그렇습니다. 2일. 그래서 100분 동안. 사실은 우리가 그 면담 사이에 두 사람 사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데 기여해주고 다음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런 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도 이런 공작, 댓글 공작이라는 이런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그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그러면은 좌세훈, 우관진. 아니, 우관진, 좌세훈. 똑같은 건데요? 우세훈, 좌관진. 좀 뭐 좌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그쪽을 수사하면 바로 그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죠.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성격상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소한의 묵인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치상의 타당한 논리죠. 예, 알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임박해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원법 위반, 형법 위반 이런 등등을 뛰어넘는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훼손은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역사의 법정에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5400 4.3%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대국민 사기극을 취임하기 전서부터 취임한 이후까지 이렇게 펼쳐나가는지. 그리고 30조면요. 우리 교육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1년.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40조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4대강 사업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건설부를 통해서 들어간 게 20조고 수자원공사를 들어간 게 9조 정도 해서 한 30조 약 30조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자방 비리 중에 이 자원 얘기도 딱 그만한 크기에 엄청난 낭비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 방금 그 대국민 사기극이라 했는데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사기를 치려고 시작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선무당이 사람 잡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 변호사님, 이게 이제 다 국민들의 피해인데, 자, 이거를 의도적으로 손해를 미치려고 그랬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암만 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없나요?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 실패 갖고는 형법상 뭐 죄를 묻기는 어려운데 아니 말고식이지 이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천문학적인 리베이트 때문에 졸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 가치가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지 않고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원외교 하게 되면 만약 수사를 한다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그게 되겠네요. 포인트죠.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지금 이제 국정 문제가 지금 본격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되게 되면 그 움직이지 못하게 좀 갖다 놓으면 이런 것도 좀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정부 때 뭐 자원외교 수사한다고 했지만 막상 성과가 없었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자원외교 사자방 중에 자원외교 부분은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트럭에서 감추고 싶어 했던 적폐의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비난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발견된 곳인데요. 이명박 정부 적폐의 뿌리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름달 떡을 먹었는지 보름달처럼 둥그레지셨어요. 네, 오늘 분장실에서 화장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자, 이재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재화입니다. 명절 내내 일만 하셨다고요? 예. 예. 일벌레 이재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꿀벌이, 아니, 벌꿀. 부지런한 벌꿀이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분께서? 기억나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요? 부지런한 꿀벌이라고 하지 않고 부지런한 벌꿀이. 그때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자, 허성문 비서관님. 네. 이명박 정부의 폐해 말씀드리기 전에 자원외교에 대한 자체 평가도 엉망이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4년 후에 예.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원외교에 대한 평가를 예. 외교부하고 산자부, 그때 지식경제부죠. 예. 이렇게 자기들이 했는데 이게 뭐 추진하는 주체가 제각각이고 각각 신설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고 추진 조직이 중구난방이고 투자도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난맥상에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각 외교 공간에게 경쟁을 붙여서 돈을 지원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서 자원외교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큰 난맥상을 보여줬죠. 예. 근데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보면 뭐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거 볼 정도로 한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소개시켜 주죠. 그 자서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니 뭐 자서전에서는 뭐 그 국무총리실이 주관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원외교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등으로 하면서 자화자찬을 계속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어쨌든 그 자원외교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이제 공식화시키고 또 어느 25%까지 우리가 이번에 자원 자급화를 해야 된다라고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냈던 게 전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현대건설 안에 원래 현대자원개발이라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대건설에서 분리해서 주식회사 현대자본개발을 만들어서 여기 자원외교를 했던 것이거든.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자원개발 어떤 장사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근데 그런 인간에 있어서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 의해서 강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폐해에 직면하게 됐고 약 30조 이상의 30조 가까운 돈이 투자됐지만 실제 회수가 거의 안 됐고 예.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었고 뭐 관련됐던 자원 관련 공사들이 부채 더미에 올라앉았고 그 모든 부채나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도 생생할 텐데요. 뭐 어느 유전을 2조에 사서 200억에 땡처리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자동차 회사였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손실된 돈이 그냥 경험 부족, 지식 부족, 뭐 인력 부족으로 그냥 실패한 자원 얘기냐? 예. 아니면 그 차익의 일부가 어디론가 또 빼돌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의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상한 게 이게 대통령 시간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봐도 자원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자문회사를 통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자, 총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 이제 조사가 들어간 이제 거 아니에요? 시작되고요. 이제 시작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 좀 그 우파 우익 단체들 예. 그 국정원이 예산 갖고 지원한 문제 이 부분 아예 수사를 지금 현재까지 기소되거나 그것도 안 수사를 안 했고 됐죠. 그다음에 또 최근 불거진 우파 단체들에게 광고를 내게 하고 언론에다가 예. 그 돈도 또 국정원이 대줬다. 이건 지금 뭐 시작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한두 건이 아니죠 지금. 예. 그거는 이제 국정원 관련된 거고요. 예.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들 이미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만은 예. 어쨌든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하기 위하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군무원들을 76명인가요? 채용을 늘리게 됩니다. 530 부대인가요, 예. 그게? 부대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예, 모르겠는데, 530. 예. 그 군무원들을 채용하는데 76명 채용하는데 이것을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의 지시사항, 다시 말해서 청와대하고 충분히 협의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정부에서 조직 늘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 지시사항이 아니면은 행자부에서 이거 안 해줍니다. 예. 근데 승인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허성훈 비서관님. 네. 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너무 굵직굵직해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모아서 뽑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예. 또 수당을 5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올려주고, 김관진 장관이 직접 가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해라 하는 거 다 하고. 그럼 이게 군부대인데, 그리고 그 활동 사항도 이제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했고, 청와대에 직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게 통수권자의 그런 관심이나 명령이나 또는 뭐 지시 없이 이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불법 행위를. 그렇게 봤을 때, 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김관진. 언젠가 하면 이 전체적으로 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고가 이렇게 줄줄이 새 나갔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아니죠. 자연에게 30조, 4대강 30조, 60조면요.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보수 진보 맨날 논쟁하고 있는 그 복지 예산 뭐 이런 거 해보면 10조, 20조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돈들을 강바닥에 갖다 쏟아붓고 해외에다 갖다 쏟아붓고.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이건 뭐 나중에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예. 자, MB 소환될까요? 소환은 뭐 불가피하죠. 예. 지금 어쨌든 아주 파도 끝이 없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양측으로 예. 국정원과 사이버수사 사령부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을 했잖아요. 우세훈 좌관진.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합법적인 영역에서, 재난권이 있는 영역에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범죄 행위가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소환은 하는데 소환하는 시점은 두 사람을 다 조사를 한 이후에. 김관진 그 원세훈을? 우세훈 좌관진을 먼저 조사하고 난 다음에. 원세훈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로. 앞으로도 많이 남았잖아요, 원세훈도. 그렇죠. 또 지금 국정원 댓글 부분은 상당 부분 좀 내부적으로 진척됐는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초입 단계고.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4년형을 2심에서 받고 대법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정원 직원들을 이용한 댓글 개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외부 민간인들을 동원한 거 30개 팀, 그렇죠. 48명에 대한 조사는